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4월 1일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일이 일요일이었지만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 편의가 강화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 정당의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을 들어보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이번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는 성평등,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악성 댓글, 가짜뉴스, 흑백선전 등 인터넷의 그늘진 단면을 정화시키고자 실시되고 있는 M클린 캠페인에 중앙선관위가 함께 동참해 인터넷 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이른바 이동약자들의 투표가 보다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 편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유권자의 알 권리가 더욱더 보장되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는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리포트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는 것이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와 임산부 또는 장애인 등 이용약자들입니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편의가 필요한 사람들의 투표소 방문이 보다 편해질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용약자의 투표 편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유권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 작성 방법이 기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대담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선상 투표자의 선거권 행사가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스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스가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투표 편의가 강화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제반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셋째, 예비후보자 간 기회균 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도 1인을 지정하여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 게시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넷째, 여성의 정치 참여가 보장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여성 할당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수리가 거부되고 등록 또한 무효가 됩니다. 다섯째, 선거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여성, 장애인 등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미선출된 후보자의 공직선거 입후보가 제한되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선거 환경에 맞도록 현실화됩니다. 또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선관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되며 설치 목적의 공정선거 지원 내용이 추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투표소를 이용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성평등,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국적으로 생방송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공직선거에서 정책토론회는 정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난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5당을 초청해 제1회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부 대표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정의당 강흥미 부대표 등 각 당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성평등,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따른 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정책토론회는 앞으로 2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더욱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일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의미를 더하기 위해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동네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동네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동네 민주주의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중앙선관위는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성공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자치가 꼽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컨퍼런스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다산이 고민했던 지방의 마을자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 도시, 아파트 주민자치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생활자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오늘 많이 도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동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컨퍼런스가 열린 회의장 밖에서는 동네 민주주의 관련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의 성공 사례 성과물 전시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일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편의와 정보의 풍요와 함께 악성 댓글, 가짜뉴스, 흑백 선전 등 폐해도 함께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인터넷의 그늘진 단면을 정화시키고자 실시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엠클린 활동입니다. 한 언론사가 주최해 실시하고 있는 엠클린 캠페인에 중앙선관위가 함께 동참해 올바른 인터넷 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를 유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는 최근 몇 년 사이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위험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한 언론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엠클린 캠페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참여해 깨끗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에 지난 30일 중앙선관위 신우용 선거정책실장과 주관사인 매일경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엠클린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이 엠클린 운동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의를 환기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율 규제 형식,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토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한 엠클린 캠페인은 가짜 뉴스 없는 인터넷, 함께 즐기는 모바일을 올해의 주제로 선정하고 가짜 뉴스 예방 활동을 비롯한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퇴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살 때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에게 민주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 선거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선거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자기랑 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이 선거띠를 두르고 손에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실제 후보자들처럼 유세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합니다.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이 직접 투표와 선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곳은 국내 최초로 조성된 어린이 선거 체험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아이들의 민주의식 함양과 함께 투표와 선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어린이 선거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릴 때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면 그게 어른이 돼서도 그만큼 지속된다는 뜻이죠. 어린이 선거 체험관에서는 캐릭터 아르미와 함께 후보자 등록부터 당선인 결정까지 공직선거 절차와 동일한 선거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돼 어린 시절부터 선거와 민주주의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초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경험시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인데요. 오는 가을까지 경기도 내 유치원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똘망똘망한 눈으로 화면에 집중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선관위에서 개최하는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 인식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숲속의 왕을 뽑아보는 선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대표자로 나와 있는 후보들을 뽑는,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선거, 직접 후보자를 뽑는 것을 투표라고 합니다.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선거와 민주주의를 보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 선거 애니메이션 상영, 선거 캐릭터 색칠 공부 등의 체험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들이 직접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는 모의 투개표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본인 확인기,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를 전시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는 오는 10월까지 경기도 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5월 10일 방영되는 EBS 다큐 시선을 통해 아이들의 프로그램 체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이 공휴일이었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현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시도지사 선거 74명,
시도의회 의원 선거 1,626명 등 지난 지방선거 동일 시점 대비 전체적으로 1,48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통계는 선거 통계 시스템 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단기 임시전화를 여러 대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 일반전화로 착신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 후보자와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조작 지시, 권유, 유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화 착신 전환 및 중복 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신속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벚꽃 축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1일 전국 최장 벚꽃 터널로 꼽히는 강서 낙동강변 벚꽃 터널길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동네 민주주의 표현 퍼포먼스와 선관위 캐릭터의 피켓팅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만개한 벚꽃과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알리는 각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선거법 위반 과태료와 포상금 오늘 선거 상식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현지 아나운서입니다. 선거철, 마을 주민들이 후보자 관련 주민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가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뉴스. 선거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았다는 뉴스 종종 들어보셨죠? 마을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바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무심코 받은 선물 하나, 밥 한 끼에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오늘 선거 상식에서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나 제출 의무 등 주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기부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금전, 물품, 음식은 물론이고 교통편을 제공받거나 결혼식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경조사의 축부의금을 받은 것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 물품가액의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례의 경우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상응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품이나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치인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기부 행위와 관련된 모임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의 50배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금품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배를 부과하는 등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이와 함께 자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 사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했는지 등이 과태료 부과 정도에 있어서 고려돼 과태료가 일부 줄어들거나 때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반 주민 대상 과태료 부과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식사 대접입니다. 선거와 무관한 모임에서 식사를 했더라도 후보자 또는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본인을 잠시 소개하거나 계산을 하고 가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선거 범죄를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다지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선거 범죄를 신고하였을 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3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하기 이전 범죄 사실을 제보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 단서 제공 또는 증거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게 되는데요. 이런 포상금 제도는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와 선거 범죄 방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2006년 이후부터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액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관련하여 금품 수수 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한 사람에게 2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신고인식 향상 및 포상금 제도 등으로 선거법 위반 건수도 많이 줄고 과태료 부과 사례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선거 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벼이 넘기는 일 하나로 선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예의주시하는 일 하나로 선거 범죄의 제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선거상식의 장현재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중앙당 회계 책임자 등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자금의 회계 처리 방법과 선거 비용의 보전 기준, 경비 조달 방법 등 운영 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정치자금 선거 비용 안내는 선거 관계자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회계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 선거 비용 보전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 산정을 위한 통상 거래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해당 품목은 간판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를 비롯한 명함, 어깨띠, 의류 등 15개 항목이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의 결정 근거로의 활용을 위해 통상 거래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지역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경선 위탁 관리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경선은 4월 5일과 4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 인단수는 54,323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투개표 관리로 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투표 시스템 및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투개표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실시됐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집중점검 모의훈련에 대한 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의 안정적인 관리 및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해당 훈련의 평가 및 결과를 통해 보안 방안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도스는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정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 접속시킴으로써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뜻하며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비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선거 등 33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33,276명입니다. 서울신문과 아리랑 국제방송, 데일리안, 서울경제TV, 일요신문 등 수습기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6월 지방선거와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에 대한 특별 강의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안명규 심의팀장이 강사로 나서 공정한 선거보도 등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4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문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 불과 120여 년 전만 해도 신문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한문을 모르던 대중들은 그마저도 세상 소식을 접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발행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자유와 민권, 민중계몽에 앞장섰던 독립신문 창간일인 1896년 4월 7일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9세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미국, 러시아, 청나라, 일본 등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화파를 필두로 한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서재필 박사는 갑신정변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실패의 답을 대중에게서 찾았는데요. 1895년 12월 우리나라로 돌아온 서재필은 독립을 위해선 개혁 정책을 국민에게 정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계몽적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독립신문이 창간되기 전 신문은 1883년 정부에서 발행한 한성순보가 유일했는데요. 하지만 한성순보는 기사가 한문으로 작성돼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민중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는데요. 서재필이 발의하고 온건 개화파가 나서 신문 발간을 서두르면서 1896년 4월 7일 드디어 가로 22cm, 세로 33cm의 타블로이드판 4개면으로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3개면은 한글 전용으로 양반보다는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했고 마지막 한 개면은 영문판 더 인디펜던트로 해외 조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독립신문 창간사에선 서재필은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군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고 천명했고 한글판에 띄어쓰기를 적용한 덕분에 금세 대중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에는 논설을 실어 정부와 집권 위정자들을 비판했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등 민간신문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신문은 처음엔 격일간이었으나 곧 일간으로 바뀌었고 삼매부로 시작했던 발행부수도 한때 3,000부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1896년 7월에 창립된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자행되자 이를 날카롭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서재필은 1898년 5월 미국으로 추방. 이어 윤치호가 운영을 맡았지만 결국 1899년 12월 4일 종간됐습니다. 현재 독립신문은 2012년 10월 17일 등록문화재 제506호로 지정됐고 연세대학교가 소유와 관리를 맡고 있으며 독립신문 창간일인 1896년 4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제정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신문을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 한글로 썼으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주민권에 앞장섰던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통해 신문이 지닌 사회적 사명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음식의 맛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소금. 지금은 흔한 조미료지만 예전의 소금은 경제적 가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교역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만큼 일찍부터 권력 당국의 통제 대상이었는데요. 바로 이 소금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인도 독립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 간디의 소금 행진이 있었던 1930년 4월 6일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930년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에 소금법을 시행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소금법은 인도인들 스스로가 소금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대신 비싼 값에 영국 자국으로부터 수입해 먹을 것을 강요했는데요. 해변에 소금은 남아도는데 채취도 소지도 할 수 없었던 어이없는 영국의 소금세. 인도 국민들은 소금을 사 먹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했기에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됐습니다. 이에 인도의 독립에 평생을 바친 운동가 간디는 소금세 폐지를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별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의 소금세 신설에 저항해 직접 소금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1930년 3월 12일 간디는 인도 서부 도시에서 출발해 염전이 있던 단디 해변까지 390km를 26일간 걸었습니다. 78명으로 출발했던 동행은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인도인들은 영국 경찰들이 내리치는 곤봉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도 행진의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로지 침묵으로 저항하며 드디어 1930년 4월 6일 간디 일행은 단디 해변에 도착합니다. 간디가 소금 한 주먹을 집어들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소금을 만들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영국군 지휘관 하나가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어느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도인들이 조성한 소금밭은 영국 군경의 군화발에 뭉개졌고 간디를 포함해 6만 명이 구속됐지만 인도 전역에 자발적으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행동은 계속됐고 인도의 영국 독립항쟁에 큰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후 갈수록 저항운동의 불길이 번지자 영국은 1931년 자가 수요를 위한 소금은 생산을 허용한다는 명분 아래 소금세 신설을 백지화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투쟁보다도 뜨겁고 부당함에 대한 강한 저항이었던 악법을 어기기 위한 가장 평화적인 여정. 간디의 소금 행진은 전국적으로 퍼져 인도 독립운동의 촉발제가 됐고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1947년 8월 15일 오랜 식민지 생활을 접고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 정보로 구성된 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오는 4월 13일 오픈합니다. 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별 후보자의 등록 현황과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우리 동네 공약 제안,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동네 주요 이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약 지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소 찾기 및 투개표 진행 상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죠. 벚꽃의 개화가 시작이 되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 등 대한민국이 봄맞이의 한창입니다. 앞서 선거 상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포상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들뜬 마음으로 각종 모임 등에서 나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아름다운 선거 만들기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